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다고요. 민호야, 그만해라.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난 아직 멀쩡해. 아버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그럼 왜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러는 거니? 할 얘기 없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따르지 않으세요?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이겠지. 가라. 더는 오지 마라. 아버지,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가라고 했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 거라.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2세 강병철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강병철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강병철 할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7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병철이고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그때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고 고혈압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젊었을 땐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래도 이 몸이 허락하는 한 스스로 일어나고 밥도 해 먹고 집안일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참아요. 민호도 자기 삶이 있을 텐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요. 평생 근면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노후를 맞이하니 생활이 빠듯합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은 과거에 더 준비를 해둘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집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 민호는 45살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멀어졌어요. 요즘엔 통연락도 없고 가끔 만나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호가 어렸을 때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돼요.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할 때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참 큽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 집이 저를 지켜줬어요. 좁고 낡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입니다. 방 구석구석에 아내와의 추억이 서려 있어요. 부엌에서는 아내가 음식 만들던 모습이 떠오르고 거실에서는 아이들과 뒹굴며 놀던 기억이 나요. 마당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도 추억이 깃들어 있죠. 봄이면 아내와 함께 꽃을 심고 가을이면 낙엽을 쓸며 보냈던 시간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외로움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죠. 처음엔 아내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내가 돌아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죠. 이제는 조금씩 정리했지만 아직도 밤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눈물이 나요.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단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땐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거든요. 내 손으로 집을 짓고 길을 내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자부심도 컸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일했던 현장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때는 몸이 고달파도 마음만은 즐거웠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땐 은퇴 후의 삶을 그려봤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편하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내는 떠나고 아들과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꿈꾸던 노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TV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민호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큰 회사에 취직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에 눈이 멀어 도박에 빠졌다더군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가끔 전화하면 바쁘다며 쌀쌀맞게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 탓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제 일상은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요. 햇볕을 받으며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점심 먹고 나면 지팡이 짚고 동네에 한 바퀴 돌아요. 예전엔 이웃들과 정답게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엔 다들 바쁜지 인사만 하고 지나가네요. 그래도 매일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요. 저녁이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제겐 너무 빠르고 복잡해요.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많고요.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써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과 화해할 수 있을 거란 희망,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아들인데 말이죠. 처음엔 기뻤어요. 이제 아들이 나를 챙기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그리고 조급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죠. 민호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요양원에 아직 내 몸 하나 추스를 수 있는데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순간 화가 났어요. 너 지금 내가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냐? 소리를 질렀죠.
민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니. 배신감, 실망감,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말도 못했을 거 아니냐. 눈물이 났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요양원이 좋은 점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전 들을 생각이 없었죠. 이 집에서 나가면 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가라. 더는 오지 마라. 결국 민호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밤새 뒤척였죠. 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탓에 동네가 조용했죠. 그때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아들 왔다 갔어요. 민호가 요양원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요양원 가면 끝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제서야 민호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단순히 내 건강을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민호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마 이 집을 팔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평생 일구며 살아온 이 집,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팔아먹으려고? 그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잘 안 넘어갔고요. 민호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한다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며칠 뒤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죠. 아버님,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요양원에 가시면 24시간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너희 둘 다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지. 소리를 질렀죠. 민호와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떤 이는 자식이 불효하네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기가 쉽나 라고 했죠.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민호의 진심을 오해한 걸까? 하지만 이웃들의 말을 들을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병철 씨, 절대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요양원 가면 금방 무너진다고. 아들이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그 좋은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다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난 끝까지 이 집을 지켜야 돼.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가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어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나 혼자서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이장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죠. 내 아들을 경계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을 지켜야 한다니. 이게
내 노후의 모습이라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고 추억이고 아내와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지켜내고 말 거예요. 민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들이 와도 반갑지가 않았죠. 매번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 말이에요. 아버지, 여기 좋은 데가 있어요. 한 번만 구경 가보시면 어떨까요? 민호의 말에 매번 화만 났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아직 정신 멀쩡하고 밥도 혼자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민호가 내가 정신없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민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강제로 보내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웃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죠. 혹시 민호가 오는 걸 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옆집 김 할머니와 앞집 이장님께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렸어요. 두 분 다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 일상에도 변화를 줬어요. 아침 산책을 빼먹지 않고 나갔고 텃밭 가꾸는 시간도 늘렸어요. 이웃들과 대화도 더 자주 나눴고요. 보세요. 전 아직 멀쩡해요. 요양원 갈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민호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했죠.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난 싫다. 왜 자꾸 그러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 녹음들을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 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큰일 났어요. 민호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오는 거 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집을 팔려고 그러나? 김 할머니 말씀으로는 민호가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곧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팔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민호는 정말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설마 내 아들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네, 이따 집으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왔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민호야, 너 정말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니?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아버지 요양원비를 마련해야 돼서요. 그래서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양원비. 난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이 집은 내 전부야. 여기서 살다 죽을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민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아버지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렇게 한참을 싸웠어요. 결국 민호는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쾅 문을 닫고 나갔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했어요.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힘내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이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비참했죠. 내 아들을 경계하느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고 추억이고 아내와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지켜내고 말 거예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권리에 대한 강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망설이다가 참석했죠.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내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강사님을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사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민호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니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요?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알 것 같았어요. 아내라면 끝까지 싸우라고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옆집 김 할머니가 급히 찾아오셨어요. 방금 민호가 또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걸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멀리서 민호와 낯선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순 없었지만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죠. 한참을 이야기하던 민호와 그 남자가 헤어지고 민호가 집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급히 거실로 돌아와 평소처럼 TV를 보는 척했죠.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어쩐 일이냐?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가 돌아간 후 김할머니께 다시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곧 요양원에 가실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민호가 정말로 저를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민호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얼마 전 복지관에서 들은 노인 권리 강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화기를 들어 복지관 상담실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상담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죠. 우선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요양원에 강제 입소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감이 들었어요. 민호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 들면 어쩌지? 그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칠 뒤 예감이 적중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걱정돼요. 성년후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년후견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돌아간 후 급히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들을 후견인이 대신하게 돼요.
아드님이 후견인이 되면 집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야 민호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절박한 마음에 상담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멀쩡한데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에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세요. 이웃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끝까지 싸워보자. 집에 돌아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고 도움을 요청했죠. 이장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김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도 제 편에 서주셨고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님의 성년후견 신청을 막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진단서, 일상생활 능력증명, 재정관리 능력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도 받고 은행거래 내역도 정리했죠. 이웃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언서도 받았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론 민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했어요. 만약 민호가 갑자기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들면 어떻게 할지. 그때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웠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아침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점심 무렵 옆집 김 할머니가 급히 찾아오셨어요. 큰일 났어요. 방금 민호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요. 둘 다 제가 들어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서명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보죠. 그 순간 제 발걸음 소리에 둘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민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차분하게 물었죠. 민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것 없다. 다 봤다.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역시나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민호와 부동산 중개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민호가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는 거짓말하지 마라. 난 다 알고 있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팔 계획이에요. 아버지 재산으로 제 빚도 갚을 수 있고. 민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로 쓸 수 없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때 제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어떠니? 너가 도박으로 진 빚내역, 대출기로 내가 다 모아뒀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완전히 덜미가 잡힌 표정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동시에 날 배신한 사람이기도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선택해라. 내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경찰에 신고당할 거냐? 민호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들인 저를 정말 신고할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앞으로 이 집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마라. 그리고 요양원에도 절대 안 갈 거니 그렇게 알거라. 너의 빚은 너가 알아서 해결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내 마지막 통첩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민호와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떠난 후 녹초가 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아내도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민호와의 대립 이후 집은 썰렁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제 권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 모두 철회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죠.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호의 말대로 집 매매 계약은 완전히 철회됐어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죠.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됐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민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도 연락할 생각이 없었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렵고 외로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어요. 이제 누구도 제 의사에 반해 이 집을 빼앗을 수 없게 됐죠.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상황이 걱정되더라고요. 도박 빚은 어떻게 갚았을까? 혹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한편으로 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식단도 개선했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네에서 믿을 만한 요양보호사를 소개받아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청소나 힘든 일들을 도와주셨죠. 이렇게 하니 혼자 살아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예전에 들었던 노인 권리에 대한 강연을 또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노인들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강연이 끝나고 강사님을 찾아가 제 경험을 나눴어요. 강사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노인권리 보호 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지. 그렇게 저는 노인 권리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다른 노인분들의 상담도 듣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을 했죠. 이 활동을 하면서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에서 제 역할이 커져갔어요. 이제는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마을 어르신이 됐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바로 이 집에 대한 제 사랑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당을 한 바퀴 돌아요. 아내와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더 크고 울창해졌어요.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민호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가끔 아들 소식이 궁금하지만 이제는 그리 아프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라는 걸요. 이 집을 지키면서 저 자신도 지켜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중얼거려요. 여보, 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도 잘 지키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이게 바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진리를 간직한 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강병철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도 자식들의 삶도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아직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우리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